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TV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지난해 우리의 대표적인 효자 산업인 반도체가 쉬어가는 동안 그 빈자리를 2차 전지가 든든하게 채워줬습니다. 하지만 연말부터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2차 전지에 대해서 성장성에 제동이 걸리게 되면서 주가 역시도 내리막길을 걷게 됐습니다. 연초까지도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 시속 게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어느 쪽에서 명확하게 수익성을 안겨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러버인 인포스닥데일리 최양호 대표와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해주시는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해 3분기 실적 시즌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봐야겠습니다. 찬바람이 좀 상당했다라고 봐야겠죠. 네. 이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3분기의 역성장 국면이 올해는 좀 개선이 될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4분기 주요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중요도가 좀 높아진 상황이었는데 이 두 분께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주요 기업의 4분기 실적 어떻게 좀 바라보셨는지 궁금해. 명과 암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부터요. 네. 이 사실 성장성 그다음에 말씀하신 성장성과 그다음에 실적이가 사실은 네. 이 두 축이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근데 그 부분에서 명암이 좀 갈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전후방 관련된 사업의 성장성이 지금 굉장히 뭐 화두에 오르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방산업이라고 해서는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지금 뭐 지지부진해요. 네.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안 좋고 이제 성장성도 지금 없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GM의 미시간 공장 픽업 트럭 나온다 그러는 게 1년 연기를 해버렸어요. 그다음에 포드도 F150 라이트닝 그것도 지금 뭐 생산을 굉장히 줄였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가격 확 깎아서 지금 네.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허츠라고 저기 미국에서 렌탈카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전기차 2만 대를 지금 매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전체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비용이 비싸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적이 확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뭐 조금 밝아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또 이 소위 말하는 이 재료 뭐 원재재 값이 확 낮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 판가 연동제라 그래갖고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내려오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AI라는 든든한 지금 뭐 지원군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꽃을 피울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서 그런 데서 지금 명암이 굉장히 뭐 갈렸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뭐 전체 뭐 생각을 해본다면 뚜렷한 지금 명암이 갈리는 부분들이 지금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네, 전후방 관련 사업의 명암이 좀 뚜렷하게 갈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평론가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반도체 섹터는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뭐 명백하게 턴 어라운드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전기차 특히 2차 전지 섹터를 놓고 보게 되면 셀업체하고 그다음에 소재업체하고는 약간 좀 명암이 갈리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DI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전방산업 부진으로 전기차가 좀 부진했다 뭐 이런 평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22년에 비해서 23년 한 22.8% 정도 늘었어요. 이게 이제 AMPC를 제외한 수치가 그렇습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비교적 호실적을 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양극재 업체들, 특히 양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웠죠. 지난해 뭐 한 3분기, 4분기 들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메탈 가격 하락이 가장 큰 네. 이유겠죠. 특히 뭐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80% 정도 급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비싸게 사뒀던 것들에 대한 어떤 재고 평가손도 있을 거고요. 또 판가 자체가 이제 내려갔으니까 사실은 그 2차 전지 섹터에서 이제 좀 갈라야 될 것 같아요. 셀업체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대로 이제 선방을 했다라고 한다면 양극재라든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메탈 가격 하락에 어떤 직격탄을 맞았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네, 일단 반도체는 4분기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을 했고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셀업체와 소재업체를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가 쉬어가고 있는 동안 이 주도주 자리는 반도체가 바통을 이어받고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대내외적인 환경도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업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지금 당장은 두 업종 중에서 반도체에 조금 더 우호적이라는데 이견이 두 분 다 없으실까요? 제가 보기에 네. 반도체는요 사실 AI라는 걸로 대변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업사이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AI 바깥에 있는 반도체는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지금 AI라는 성장 동력이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뭐 반길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데도 지금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뭐 이런 데가 지금 쭉 끌고 가니까 반도체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인텔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빠졌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재고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IT 쪽에 있는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AI라는 거다란 물결 속에 지금 잠겨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반도체 아직도 춥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2차 전지와 딱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성장성의 향도가 딱 나서 깃발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좋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진짜 등 따숩고 배부르려고 그러면 PC하고 자동차에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미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반도체가 아직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우세하죠. 의견이신 거죠. 네네. 네. 홍농가님 의견 어떠실까요? 글쎄요. 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거의 인공지능 네. 그 중에서도 이제 GPU 칩 같은 경우가 사실은 뭐 반도체 시장을 갖다가 이끌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을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인텔이 1위, 삼성전자 2위, 그다음에 퀄컴, 브로드컴, 네. 엔비디아 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삼성전자를 뺀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입니다. 그만큼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앞으로도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HBM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DDR5라든지 PIM이라든지 LLW라든지 이런 고성능 어떤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지만 이제 주가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반도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많이 좀 올랐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가 측면에서 좀 상방이 좀 어느 정도 뭐 지금부터 더 올라갈 가능성은 물론 있지만은 비교적 좀 그 상방이 그렇게 확 열려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뭐 원래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 굉장히 그 사이클리컬한데 그게 이제 장비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부품 쪽이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부품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금 좀 많이 이제 그 반등을 하지 못한 국면이기 때문에 뭐 사이클로 놓고 보게 되면 그쪽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의 여지가 오히려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뭐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폭의 폭등을 했지만 네. 그 이후로 지금 60%에서 70% 정도 하락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뭐 그 전기차 아니면은 그 우리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자꾸 모르겠어요.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일단 우리나라 그 셀업체들이 받는 수제 물량 자체가 1,100조 원입니다. 그다음에 오늘도 LG 에너지 솔루션 수주 소식이 전해졌죠. 네. 하나에너지로부터 ESS발을 해가지고 미국 그 하나에너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아틀라스 ESS 프로젝트에서 1조 2천억 수주를 받았습니다. 네. 그게 전체적으로 한 46기가와트 정도 돼요.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게. 그중에 이제 일부는 수주 물량을 받은 건데. 우리가 뭐 북미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그래요. 뭐 뒤에서 할 얘기지만은 그 이번에 LG에너지 콘콜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가 될 거다.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네.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게 한 30%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한 50%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2차 전지라는 게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주한 것처럼 ESS 발도 있는 거고, E 스쿠터, E 선박, 네.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성장성 자체, 앞으로의 성장성 자체를 갖다가 의심하기는 좀 그런 거고, 주가 측면을 놓고 보게 되면은 반대로 작년 하반기부터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너무나 급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요 며칠 이제 오르고는 있지만은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반도체 쪽보다는 상방이 더 열려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도체보다 조금 더 2차 전지 쪽 우호적으로 보시는 네네네. 걸까요? 네, 그렇다면 이 업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요인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뭐 환율이나 금리,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드리워져 있는데 이쪽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이제 뭐 시장의 기술적인 요인들이 지금 뭐 바뀌고 있는 변곡점에 AI라는 변곡점에 와 있고요. 달러가 아직도 강세예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 금리 지금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것들이 계속 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냐. 네. 뭐 우리가 이제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반 경직성을 단단히 지금 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뭐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1월 주도주가 그 해 주도주 된다는 얘기가 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이제 반도체가 1월달에 이제 좋고 그랬으면 그럼 미국장에서 뭐냐? 그러니까 한국 그 주식시장은 총액으로 전 세계 총액으로 보면 1.6%밖에 안 되는 아주 자그마한 부분이고 네. 이제 미국 같은 데서 큰 데서 뭐가 끌고 가냐면 AI하고 보험하고 바이오가 세 개가 끌고 갔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AI라는 좋은 호재는 계속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미국장에서 최고 상승률을 지니고 있는 거는 통신 장비 업체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엔비디아, AMD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면서 사이버 보안까지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을 네. 봤을 때는 일단은 2차 전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미국 내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지금 봤으면은 미국이 끌고 가는 그런 영향을 우리나라에서 받는다면 결국은 이제 좀 커지는 가능성이 높은 거는 반도체 쪽에서 분명히 나오고 그게 주도적으로 앞에 끌고 나가면서 다른 선백립도 전후방 산업들이 쫓아가는 모습들이 올해는 보이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월 시장에서 주도주의 힌트를 얻어보자라고 정리를 전해주셨는데요. 평론가님께서는 대내외적인 환경 어떻게 판단하고 일단 계실까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22년 한 10월 정도에 한 1,440원 정도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한 1,340원 정도까지 네. 내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뭐 저는 이 그 환율 자체는 점점점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은 워낙 강세 요인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수출이 이제 뭐 늘어나는 추세고요. 특히 네.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 1월달 같은 경우에 YOY로 한 56% 늘었으니까. 뭐 우리나라 수출이 아무래도 견인차 역할을 그 반도체 쪽이 하니까요. 그럼 경상부지 흑자 기준은 점점 좀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올해.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나라에 이제 복병이라는 게 사실은 PF 대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걸 갖다가 그 시장 논리에 맞게끔 좀 그 기존에는 그냥 틀어막고 있었지만은 네. 이걸 갖다 시장 논리에 맡겨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순차적 어떤 정리 뭐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PF 문제가 조금씩 좀 안정되는 국면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네. 국내의 어떤 그 거시경제적 환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갈 것 같고 그에 따라서 환율 자체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 채권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금리 자체는 채권 금리 자체가 상승하는 국면이 있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하는 국면이 있죠. 그렇지만 이게 오래 유지될 거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궁극적으로 채권 금리라고 하는 거는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 가령 뭐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채권 금리 자체도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연준이 뭐 일단 금리 인상을 멈춘 거고요. 네. 그게 이제 금리 인하를 3월에 할지 5월에 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다른 지정학적 어떤 불안 요소가 불거지지 않는 이상 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뭐 국내의 어떤 긴장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진짜 전쟁이 네. 확산되는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환율 자체가 좀 안정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네.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주식시장에도 좀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의 추이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반도체에 비해서는 2차 전지 비관론이 좀 우세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요인은 어떤 걸까요, 대표님? 반도체가 지금 뭐 업사이클에 들어간 것들은 뭐 대개들 이제 몸으로 느끼시는 부분인데
일단은 모든 거에 지금 근본은 수요가 다시 한번 네. 확대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중국의 부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미국의 참 연착륙 이런 게 다 사실은 폭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수요들이 지금 아직 못 쫓아오는 부분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곡점들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미국도 이번에 1월 달 보면 10개 상위 10개를 보면 AI가 6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의 흐름은 성장성을 본다. 근데 사실 이제 2차 전지가 실적도 4분기 안 좋았고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도 아까 미국 내에서 조금 처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끌고 갈 힘은 없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를 뭐 팔을 이유는 지금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는 이제 장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심축으로 반도체를 놓으시는 것이 네. 조금 더 우리가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뭐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중심적으로 반도체를 두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평론가님께서 보시기 2차 전지 매력 요인은 어떤 걸까요? 한국 2차 전지의 주요 시장은 북미죠. 네. 그 전부 다 그 지금 미국의 북미 시장에 그 2차 전지 시장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한국과 일본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파나소닉 정도고요. 한국의 3개 셀업체가 다 거기에 진출해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G 에너지 솔루션 컨콜에서는 올해 한 30% 정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네. 하지만 SDI 같은 경우는 50% 성장을 갖다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판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역시 이제 메탈 가격인데 리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리튬 가격 자체는 일단은 굉장히 급락을 해서 한 달 정도 정체 수준에 있어요. 네. 이게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이게 지금보다 더 하락하는 거겠죠. 네. 가령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니켈 가격 같은 경우들이 지금보다 더 하락하는 건데 이렇게 폭락해 있는 상황에서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폭락했을 때의 어떤 급락과는 다른 좀 느린 네. 어떤 하락 추세가 나오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그 가령 뭐 셀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양극재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재고 평가손 자체도 지난 4분기를 갖다가 최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올 1분기에부터라도 지금 뭐 벌써 2월이지만은 네. 2월, 3월에 들어서 리튬 가격이 조금씩 반등을 하게 된다면 역으로 지금 싸게 산 어떻게 보게 되면 리튬이라든지 이런 메탈 가격들이 반등하면서 네. 재고 평가에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또 가장 이제 희망적인 부분은 사실은 양극재 수출량을 보면 알아요. 양극재 수출이 MOM으로 그러니까 12월에 비해서 1월 달에 한 30% 정도 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물량들이. 그러니까 업황 자체의 어떤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점이 제가 그 2차 전지를 갖다가 좀 높게 평가하는 이유고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한화 에너지한테 1조 2천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국산 LFP 배터리를 썼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ESS 시장도 마찬가지죠. 가령 뭐 그 지금 IRA법에 의한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은 네. 아니면 AMPC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중국산 제품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3원 개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 에너지가. 네. 뭐 LFP 배터리가 쓰게 되면 좋겠죠. 중국산을 쓰게 되면은 더 싸니까 네. 하나 에너지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게 지금 막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북미 시장에서는 한국 2차 전지가 상황적 독점이라는 굉장히 유리한 네. 고지를 갖다 점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이제 IRA법에 의한 이런 점들이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양극재 수출도 늘어나고 있고 사실 전기차에만 쓰지 않는 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볼 요인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월 시장을 바라봤을 때 반도체와 2차 전지 수급 방향성 어떻게 나타났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1월 시장에서도 2차 전지주가 좀 올라줬다면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처럼 랠리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미국 장은요 AI하고 보험하고 그러니까 AI가 10개 중에 6개였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로 지금 들어간 거고 2차 전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전지 절대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옥석 가리기에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많은 대형 아주 양호한 공급자를 지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 2차 전지는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종목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일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를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접하시고 특히 어디 대형 수주가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들려올 거지 2차 전지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힘은 지금 좀 약해진 거고 몇 번 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3차 전지, 양자 전지에 지금 시장 진입이 눈앞에 보이고 있기 네. 때문에 또 거기에까지 지금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들로 봐서는 AI가 가지는 성장성보다는 2차 전지가 가지는 성장성이 조금 좀 약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옥석 가르기 꼭 하셔야 될 부분들이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 내에서 뭐 수주 소식이 나오더라도 섹터 전반을 이끄는 힘은 좀 부족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서 반도체 주에 대한 성장성이 조금 더 명확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수급의 방향성에 대해서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1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대부분 다 하락했죠. 그런데 네. 그 하락폭의 43%를 2차 전지주가 차지했어요. 네.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 5개 중에 3개가 2차 전지주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2차 전지주의 어떤 낙폭이 컸던 거는 네. 분명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수급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 특히 기관 같은 경우들이 작년 하반기에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네. 그걸 갖다가 올 1월 달에 대거 판 것들이 사실은 뭐 그게 현실인 거고요. 그래서 2차 전지의 낙폭이 줄었다라고 한다면 한국 증시의 낙폭 자체도 줄기는 했겠지만은 네. 궁극적으로 뭐 미국 시장 같은 어떤 랠리를 펼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사실은 안 됐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겠죠. 네, 그렇죠. 뭐 상승세를 보였더라도 랠리까지 이어지게 무리가 있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살펴본다면 4분기 적자가 2조 2천억 원이다. 그리고 디램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왔어요. 어느 부분에도 조명을 해야 할까요? 흑자 전환 부분들이 제일 크죠. 흑자 전환했다는 건 이제 디램값이 올라갔다. 그러면 디램값이 올라갔다는 거의 원인은 재고가 소진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기 네. 때문에 일단 재고 소진이라는 게 모든 거의 출발점이어서 그 부분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이 현상 거기에 지금 환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뭐 D램 한다면 이제 낸드 프레시 가고 또 그 앞서서 지금 뭐 HBM이라는 뭐 아주 좋은 그런 뭐 이 반도체들을 지금 뭐 생산하는 양산하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봐서는 일단은 바닥을 확인했다. 네. 그리고 재고 소진에 따른 그런 효과도 지금 보고 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방향성은 분명히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네, 방향성은 분명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평론가님 의견도 동일하실까요? 디램 감산으로 인해서 네. 뭐 디램 쪽은 좀 그 이익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적자죠. 그게 이제 사실은 그 DS 사업 부분의 적자를 가장 크게 이끈 거는 역시 파운드리 부분입니다. 그게 그 삼성이 사실은 그 22년도에 네. HBM 사업부를 갖다가 폐지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네. HBM이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할 거라는 걸 갖다가 삼성 쪽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그 GPU가 주도하는 네. 서버 시장 자체가 일반 서버 시장으로 꼭 갈 거다. 그리고 HBM의 성장은 한 5% 정도에 네. 불과할 거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22년도에 삼성으로서는 좀 뼈아픈 실수가 될 텐데 HBM 사업부를 갖다가 없앴죠. 그 바람에 사실은 그 HBM의 어떤 주도권 자체를 사실은 SK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어떻게 보면 뺏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지금도 사실은 그걸 갖다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와의 격차를 줄였느냐. 네. 오히려 TSMC와의 격차는 오히려 더 늘어났거든요. 음.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강점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네. 약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가령 D램과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다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캐펙스 규모를 놓고 보게 되면 전체적인 캐펙스 규모를 놓고 보게 되면은 제일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게 세계 사업부가 나눠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팩스 투자를 D램 사업부,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파운드리 분야가 이게 나눠가기 때문에 가령 TSMC보다는 절대 규모로 캐펙스 투자 규모로 보면 절대 규모로는 크지만 네. 같은 파운드리를 놓고 보게 되면 TSMC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D램도 역시 그런 식으로 이게 갈라지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삼성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그 고성능
그 메모리 반도체 네. 그게 이제 HBM이라든지 DDR5에서 사실 네. 좀 밀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역량 자체가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를 따라갈 정도로 오히려 격차가 커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쪽도 좀 그렇고 시스템 반도체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네. 뭐 우월한 두각을 나타내느냐 이게 좀 그게 과거에는 네.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이 30년 동안 최고였지 않습니까? 네. 그게 SK 하이닉스하고 그 점유율 격차가 보통 10%포인트 정도 나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4.6%포인트 정도로 줄었으니까 이게 어떤 역량 자체를 분산시키는 거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네.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역량을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좀 발생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HBM3와 또 DDR5 등 고성능 제품이 판매가 증가하면서 좀 비교적 빠르게 실적 개선에 성공한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PER을 살펴본다면 11.5배로서 AI 반도체 개발 능력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가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와 DRAM 시장에서도 점유율 격차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BM 경쟁력에 따라서 실적 우상향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월가에서 지금 추정하는 거는 HBM의 이제 성장 속도, 특히 SK 하이닉스의 성장 속도를 지금 13%로 봅니다. 네. 31%로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분명히 지금 높아질 것 같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 하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거대 두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만은 반도체에 투자하실 때는 글로벌 6개 회사를 다 보시면서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AMD, 인텔, ASML, TSMC하고 SK하이닉스, 삼성 이거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보셔야 될 게 퍼가 저평가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이 반도체 주식이라는 게 재미난 게 여기도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은 올라갈 때 같이 평균으로 회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평가,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6개를 같이 놓고 여러분 판을 짜시는 게 굉장히 이익을 탐구하는 데는 굉장히 좋으시고 이거는 굉장히 쉬운 자료입니다. 그래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가는데 SK의 지금 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SK하이닉스 지금 11.5%인데 지금 1등이 AMD가 43.9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갭이 있어요. 근데 이거 반도체 업계의 갭은요 금방 쫓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저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하이닉스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성장 가능성으로 하면 AMD죠. 그리고 독점적으로 보면은 ASML이기 때문에 HBM을 어떻게 양산하느냐의 실력을 SK가 보여줄 수 있는지 또 HBM 지금 4가 6세대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빠르게 진행할 것인지가 지금 SK에는 굉장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주 보실 때는 글로벌 6개 업체를 함께 보자라고 전략을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평론가님께서는 SK하이닉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SK 하이닉스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네. 명확하죠. HBM 시장이 한 80% 정도를 갖다 점유하고 있는 거고요. HBM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보통 전망보다도 올해 네.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게 거의 분명하니까. 그다음에 DDR5 같은 경우도 시장의 평가는 네. SK께 오히려 비싼데 성능이 더 좋다라는 평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만큼 사실 그 메모리 반도체 업계, 그러니까 반도체 업계의 어떤 그 기업을 갖다 평가할 때는 우리가 보통 세 개를 놓고 평가를 하잖아요. 기술력, 네. 그다음에 양산 능력, 그다음에 캐펙스, 투자 규모. 근데 이쪽에서 사실은 지금 그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일단 잡은 게 아닌가. 네. 그리고 그걸 삼성 자체가 삼성이 지금 그걸 갖다가 쫓아는 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갖다가 선점했다는 선점 효과 자체라는 거는 네. 그건 무시를 사실은 못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HBM을 갖다가 그 HBM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어떤 기술들 네. 그게 TSV라든지 아니면 본딩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저는 그쪽에 대해서는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사실은 기술적 진입 장벽이 상당히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SK 하이닉스가 지금 같은 성적을 내는 거는 삼성이 그걸 등한시했을 때 열심히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이
기술을 갖다가 갈고 닦았다. 네. 그것이 지금 꽃을 피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적어도 올해까지는 네. 고성능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네. 사실은 SK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걸 갖다 점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HBM이요. 이제는 만들면 팔리는 제품이 됐잖아요. 네. 원래 이제 반도체는 무슨 뭐의 법칙이다 뭐 법칙이 많은데 만들면 팔리기 시작하는 제품이 나오면요. 그 다음 제품이 벌써 시장에서는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많이 들으실 게 지금 HBM을 많이 들으시지만 사실은 CLX라는 반도체 메모리 D램이 지금 훨씬 더 또 포텐셜을 갖고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보세요. CLX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거든요. 여기가 메모리의 용량을 확 늘려주는 거에 있어서 어느 회사든지 CLX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HBM의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되실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차세대 반도체 칩인 CXL과 관련해서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전해주셨고요. 그런데 관련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시장 독점 시스템이 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엔비디아의 지배력 속에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지금 HBM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납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 AI의 샘 올트먼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빅2를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의 대비 전략과 또 성장성은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 그 오픈 AI만이 아니라 뭐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사실은 지금 그 GPU 칩, 엔비디아의 GPU 칩을 네. 못 구해서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인데,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생산업체가 네. 그 뭘 갖다 제조하는 업체가 일반적으로 갑이 될 수는 없잖아요. 사주는 업체들이 갑이 네. 돼야 되는데 지금 사주는 업체들이 을이 된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을들도 이제 반도체 이런 어떤 GPU 칩이라든지 이런 네. 쪽에 어떻게든지 이제 그 진출을 하려고 그래야지 아무래도 수직계를 통해서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승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삼성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여러 군데 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 인텔도 접촉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뱅크도 갔다 왔다고 해요. 그 ARM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자신들도 이제 생산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그 가령 뭐 이 중소규모의 어떤 그 반도체 회사들, 반도체 네. 설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을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GPU 칩보다도 성능이 우수한 걸 갖다 개발했다는 얘기들이 사실은 뭐 나오긴 하는데 네. 그게 저는 뭐 진짜였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울트먼이 우리나라에 온 거는 아무래도 이제 HBM 공급 여부, 고성능 그 메모리 네. 칩에 대한 어떤 공급 가능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왔겠죠. 사실은 그 GPU 칩을 갖다가 어떤 설계 능력이라든지 네.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능력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아무래도 미국 회사들이라든지 다른 나라 회사들보다는 좀 떨어지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반도체 업계의 모든 관심은 궁극적으로 이제 AI를 구동하기 위한 칩 여기에 쏠려 있다. 그리고 그게 기존에 이제 칩 메이커들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회사들까지 여기에 이제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자체 칩을 갖기 위해서 네. 달려들고 있는 모양새를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추기에 노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지금 뭐 HBM이 이제 4가 빠르게 이제 초기 양산 안정화가 빠르게 이제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압도적인 뭐 초격차 기술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4 가고 그 다음 것으로 가는데 자 엔비디아의 독주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지금 퍼가 5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뭐 이 조금 뭐 많은 우리 예상보다는 좀 높은 부분인데 특히 엔비디아는 지금 SK 하이닉스랑 해서 2025년 1분기 것까지 지금 다 물량을 확보한 상태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사실 HBM의 우리가 속내를 한번 봐야 되는데 HBM 만드는 게 그럼 진짜 흑자냐? 지금 뭐 그냥 다른 거에 뭐 3에서 5배 정도 지금 한다는데 HBM만 보면 우리가 그냥 이거는 뭐 많은 변수를 안 놓고서 한 거지만 영업이익률은 아직 마이너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빠르게 이것들이 양산의 빠른 안정화가 지금 필요한 부분들인데 거기에 쫓아갈 수 있는 역량이 있냐 이 부분들이고 사실 또 엔비디아에 지금 이제 도전장을 낸 게 AMD란 말이죠. 네. 그럼 거기서 얼마만큼 또 분발을 해서 시장의 균형을 이루어주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굉장히 이제 재밌게 펼쳐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정적인 이 초기 그러니까 안정적인 양산의 지금 게임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이거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앞서 있더라도 지금 삼성전자와의 지금 뭐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안심을 못하고 빠른 속도로 이것이 나오지 않는 한 누가 우위를 점할지는 지금 모르는 부분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HBM에 대해서 양산이 언제 누가 더 빨리 안정화될지를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 2차 전지주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주가 혹한기가 더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끈 데는 아무래도 2차 전지주의 실적 부진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욱더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지금 시작 단계일 뿐이라고 보실까요? 일단 2차 전지의 네. 조정이 시작돼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조정 거의 끝 마무리는 1월 말,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또 고점 대비해서 심한 경우에는 뭐 60%, 70%, 80%까지 조정을 다 받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2월 달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4분기 실적이 최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네. 분기 말이 되면 연말이 되게 되면 4분기 정도가 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재고 평가손이 있는 걸 갖다가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평가손을 네. 갖다가 실적에 반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섹터의 실적을 갖다가 악화의 가장 큰 주범인 메탈 가격 자체가 벌써 한 달 가격 정체 상태예요. 더 이상 내리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사실은 네. 않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메탈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그 하락 그 어떤 폭이라든지 하락 속도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느려질 것이 분명한 거고요. 양극재 수출을 놓고 보게 되면 12월과 1월을 비교하면 MOM 기준으로 우리나라 양극재 수출이 30%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듭 얘기하지만 메탈 가격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 요인이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그 가능성 자체가 작고 그다음에 그 메탈 가격 자체가 안정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4분기 실적을 갖다가 최악의 실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메탈 가격에 추가적인 급락이 없다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최악으로 봐야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실까요? 근데 2차 전지가 굉장히 우리가 핫하게 지금 받아들였지만 네. 2차 전지가 추세적으로 보면은 확장성이 작년보다는 굉장히 낮아진 거는 확실해요. 아까도 말씀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일단 전기차에 대한 지금 수요들이 적어들고 있고 테슬라가 저렇게 또 더 확장해주는 그 앞에서 해야 되는데 또 안 하고 있고 네. 허츠가 팔아 제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필라 그러면 전방 산업이 다시 한두 개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너무 자동차에 지금 메모리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을 늘리는 전후방 산업의 개발이 지금 2차 전지는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네. 생기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로 항공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진짜 해운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큰 지금 전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2차 전지에는 그런 진짜 깜짝 놀랄 만한 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산업의 어떤 사슬을 만드는 부분들을 2차 전지 내에서 해야 되고 2차 전지는 그래서 거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석 고르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꼭 이거는 이 2차 전지는 부품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소화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고 또 특히 완성차 업체에서는 지금 내재화하는 부분들도 지금 많이 고민들을 네. 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시면서 작년 같은 데 2차 전지 아무거나 사셔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했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 2024년 아니겠느냐 보여집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주들 두 분께서 사실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차별화 장세를 좀 조명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특히나 좀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LNF와 에코프로 BM을 보는 시각이 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2차 전지 투자하기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는데 어떤 기업을 좀 선별을 해봐야 할까요?
저는요 무조건 어디에 납품을 하느냐가 제 판단의 기준입니다. 어디하고 손잡고 할 거냐, 어디에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느냐, 포드냐,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완성차 업체의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보시면은 어디를 하셔야 되는지 굉장히 지금 뭐 뚜렷하게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새만금은 이제 전구체도 지금 공장도 만들고 그러지만 이 부분은 결국은 수요라는 부분들이 명확히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지금 우리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덜컹거리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어디하고 협업을 해서 어디에 납품을 하느냐가 지금 중요하지 기술적으로나 경비적으로나 생산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지금 그게 왔기 때문에 하고 지금 뭐 3차 전지라든가 양자 전지에 대한 지금 또 시장의 등장성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올해 한 해만 봐서는 어디에다 납품하느냐 이걸로 판단하시는 게 제일로 편하고 여러분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고요.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짜봐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그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는 바인딩 계약이 얼마나 되냐, 수주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발표된 삼성 SDI와 44조 계약도 있는 거고 이미 바인딩 계약들이 다 돼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아까 메탈 가격과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룹 내에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느냐. 다시 말해서 광산부터 시작을 해서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이런 일련의 사이클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게도 원가 경쟁력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에코프로 BM과 LNF를 갖다가 보시면은 뭐 어떤 게 더 좋은 기업이다라는 건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캐시카우가 결국은 어디서 나올 거냐면 폐배터리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 BMR이라고 그러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SK이노베이션 같은 합작 공장 하고 있죠. LG는 화이코발트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덜커덩거리면서 살아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폐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하고 거기서 썼던 거를 다시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25년에 78만 톤을 지금 하는데 이것이 이게 7만 8천 톤 뭐 이렇게 뭐 가지만은 6배 이상 크는 200조 시장이 되거든요. 누가 이거를 가지느냐 이것이 사실 2차 전지에서는 큰 분기점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분기점이 무엇일지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폐배터리와 관련해서도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와 2차 전지주 모두가 트럼프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향방 어떻게 파악해 봐야 할까요? 이게 이제 하나씩 짚고 가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된다는 가정을 봤을 때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건요 2차 전지가 아니에요. 재생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는요 그 소위 말하는 경합주라는 스윙보터 하는 데 있잖아요. 조지아, 미시간 뭐 이런 데는 양질의 일자리를 주기 때문에 2차 전지를 건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돼도 2차 전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IRA를 법을 그거를 이제 다시 뭐 폐지를 시키고 뭐 아젠다 47에 지금 넣어놨습니다만은 이거는 법으로 했어요. 바이든이 트럼프가 당선돼서 이거 행정명령으로 뒤집을까봐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통과를 해야지만 IRA가 지금 없어집니다. 그리고 IRA는 벌써 예산이 내년 같으면 2번 집행이 되거든요. 그거를 갑자기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트럼프 바이든의 어떤 선거 결과에 따라서 2차 전지에 가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중국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업체와 중국과의 어떤 협업 관계들을 어떻게 괴롭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미국 현지 내에서의 어떤 공략은 그렇게 쉽지가 않고 공화당도 2차 전지 건드릴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큰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고 정리를 좀 전해주셨고요. 평론가님께서는 반도체 쪽에 미칠 영향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반도체 칩스법도 사실은 중국 견제용이잖아요. 그다음에 트럼프 2.0
그 경제 참모들을 보게 되면 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피터 나바로 네. 전부 다 대중 강경파입니다. 그다음에 그 반도체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ILA법도 마찬가지고 이 법이 왜 만들어졌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네.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중 그 전략경쟁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의회. 거기서 유일한 미국의 경쟁자를 중국으로 딱 규정을 이미 벌써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국 견제의 목적이 있는 거고 이거는 양당,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히 네. 다 합의를 해서 이게 의회를 통과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0 시대가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법을 바꿀 수 있나요? 네. 법 못 바꿉니다. 사실은 그리고 법을 바꾼다라고 하면 가장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령 뭐 IRA법도 폐기한다고 하고 반도체 수출법도 뭐 그 갖다 손을 본다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내용 자체는 결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거지. 그게 한국의 2차 전지 섹터라든지 한국의 반도체 업체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갖다가 만들되거나 아니면 개정한다거나 수정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법안이 무엇을 타겟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된다면 2차 전지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실까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그 어젠다 47의 가장 중요한 공약 내용이 뭐냐면 미국 전기차 산업의 미국 그 자동차 산업의 부활이에요. 네. 근데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연기관 가지고 세계를 갖다가 제패한다거나 미국 자동차 산업의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내연기관에서는 일본하고 그 독일한테 완전히 밀리는데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이 자동차 산업을 갖다가 부흥시킬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대안이라고 한다면 전기차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전기차를 유심히 보니까 미국이 부흥을 시키려고 보니까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2차 전지 산업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든 2차 전지 산업 자체를 갖다가 억눌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걸 이런 식으로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트럼프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어떤 부흥 이걸 갖다가 가장 강하게 원하고 있다. 네. 그런 그 현실적인 대안은 뭐냐?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바로 전기차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어떤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적어도 북미 시장에서는 배제시키는 노력을 갖다 가열차게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로 네. 상황적 독점이 북미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 북미 시장에서 우리 2차 전지 업체들은 상황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자체는 이슈와 투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트럼프의 당선이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땐 큰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연말에 반도체와 2차 전지 주가에 타격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 좀 염두에 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뭐 그거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반도체하고 전기차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간에 갈 수밖에 없고 뭐 두 가지 중에 고르시라면 앞으로 미래 성장성인데 이제 그 부분에 지금 반도체가 또 큰 뭐 이 고비를 맞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2차 전지 여러분 뭐 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수익성으로 올해만 본다 그러면 반도체가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들은 훨씬 더 많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잘 포트폴리오를 여러분 섞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한데 단기적 타격을 2차 전지 반도체주가 받게 될까요? 그건 뭐 노이즈니까 네. 당연히 그런 노이즈가 뭐 발생을 하게 되면은 투심은 약간 뭐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그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우리가 보통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는데 네. 트럼프 1.0 때 세계가 얼마나 떨었어요. 그렇지만 뭐 세계에 어떤 경천 동지할 만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제 우리가 유일한 변화라고 한다면은 대중국 네. 그 어떤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갖다 가시화시켰다는 것 정도지. 그렇지만 그게 그 우리나라라든지 그 그 서방 국가들한테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사실은 끼친 건 아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안심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어떤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그게 이제 그 질문의 요지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방이 열려 있는 건 지금 시점에서는 2차 전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하고 대표와 윤석정 경제평론가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월간 서울경제TV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모두 성장성은 명확합니다. 앞으로 성장통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